투자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종철입니다. 자, 지난 일주일 동안 여러분들 매매 원활하게 잘 하셨습니까? 지난주에 우리의 간담을 서늘하게 했던 얘기가 나왔습니다. 바로 테이퍼링에 관련된 얘기가 나왔죠.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시장은 그 나름대로 견조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근데 여기서 일단 먼저 이렇게 꿀팁 하나만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아침에 일어났을 때 미국 증시가 위로 올라갔다. 그러면 이게 굉장히 좋겠구나. 그러다가 보면은 아침에 붙었다가 주가가 밑으로 내려간다든지 아니면 아침에 주가가 빠져 내려갔는데 이제 오늘은 큰일 났겠구나 그러는데 저점에서 주가가 들어줄 때 있죠. 이때 하나만 꼭 여러분께 부탁드립니다. 그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주식을 장중에 내가 흐름을 좀 알고 싶다 그러면 누차겠지만 저는 선물 옵션 8%까지 같이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실제 장중 흘러가는 부분에 대해서 아주 디테일하게, 그러니까 크게는 우리가 픽픽처의 그림을 자주 얘기하죠. 픽픽처의 그림을 보고 있지만 아주 디테일하게는 장중에 소위 우리가 틱단이라고 그러는데요. 틱단이 움직일 것까지 그걸 같이 보고 있습니다. 이때 굉장히 영향력이 큰 게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그게 바로 뭐냐면 이 미니 S&P 500의 선물 지수입니다. 꼭 이거를 놓고 같이 보시면 주가 흐름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알 수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다음날 미국 증시가 어떻게 움직이겠다는 것을 미리 선물 지수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매매할 때 굉장히 도움이 되고요. 이게 싱크로율이 무려 얼마 정도 되느냐? 무려 0.8, 80%가 됩니다. 아마 어쩌면 지금 이 방송을 보시는 분 중에서 깨어있는 분들은 이미 장중에 S&P 500 선물을 놓고 보고 계실 겁니다. 자, 그럼 우리가 지난주에 시장 간단하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는 하루 휴일이 있었죠. 그 이후에 주가는 상승과 하락을 반복했어요. 사실 시장을 보시면은 금요일 장이 여러분들이 아마 적응하기는 굉장히 좀 어렵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아침에 주가가 위로 뿡하고 둘 다 위로 올라갔었죠. 근데 사실은 이 방송 저희 듣고 계신 분들 아침에 저희 수강생도 듣고 계실 텐데요. 아침에 저희가 얘는 위로 올라갈 때는 좀 물량을 좀 줄여놓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게 어떤 현상이냐면 소위 금요일 날 주가가 위로 올라갈 때는 위에서 매물이 나오는 현상. 그래서 우리가 그냥 편안하게 금요일 날 고점으로 올라갈 때는 물량을 좀 줄여주는, 때려주는 이런 현상. 이른바 금고대 현상이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어떤 분야를 자주 하다 보면 최소한 40시간 이상의 투자를 하다 보면은 장이 대충 어떻게 움직일지를 대충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위에 오늘은 다른 때랑은 다르게 제가 알고리즘 차트를 뿌려왔습니다. 지금도 오늘도 뭐 그런 내용들을 줄이나 모르겠는데 최근에 보니까 여러분들 추첨을 해서 저희 알고리즘 차트를 잠깐 뿌려주는 것 같더라고요. 그때 바로 위에 뭐가 있냐면 올킬 차트라는 게 있어요. 여기를 보면 여기는 둘 다 빨갛죠. 일단 먼저 종합이 내 손에 잡혀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종목을 어느 종목이 마이너스가 나오는 거는 다른 종목으로 플러스해서 이름하여 소위 상계 처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플러스 마이너스에서 내 계좌가 플러스를 만드는 것을 할 수가 있는데 계좌가 아예 끝을 봐버리면은 이건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식할 때는 시장 리스크가 있고 종목 리스크, 체계적인 위험과 비체계적인 위험이 있다 그러는데 저는 제 개인적인 견해로서는 일반 투자자들에서 수익을 올리기 위해서는 바로 종합의 리스크를 잘 관리되는 거죠. 여기는 매수의 올킬 구간입니다. 주가가 위로 올라가죠. 쭉 올라갑니다. 그런데 여기 구간을 한번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여기도 여기 특히 코스닥 같은 경우 보시면 두 칸 바가 위로 쭉 올라가죠. 이렇게 두 칸 바가 위로 올라가죠. 이걸 이렇게 좀 공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뭐 무료 체험인가 해서 이거 차트를 볼 수 있으면 반드시 올킬이라고 있습니다. 위에 올킬이라고 했으니까 이걸 눌러서 보시고요. 이게 없으신 분들은 항상 머릿속에 항상 종합을 볼 때는 5와 20, 5일선과 20, 이게 어떤 그 단기적인 흐름, 좀 디테일하게 볼 때는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얘가 여 위에 있다가
얘가 이렇게 여기만 얘기한다면 얘가 이렇게 여기 뚫고 내려가죠. 그럼 다음은 얘가 혼조겠구나 하는 겁니다. 얘가 아직까지는 요 위에 올라타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올라가봤자 아직까지 매물에 받쳐 있는 거죠. 이쪽을 보시면 여기 더 극심하죠. 여기 이후에 얘가 쭉 빠져냈습니다. 이건 뭐냐면 5와 20 중에서 5일 평균선 아래로 얘가 내려왔습니다. 그때 어떻게 내려온 거냐면 아직 바디 크로스의 개념을 이해 못하시는 분 계신데 이렇게 올라가 있다가 주가가 내려갈 때 이렇게 걸쳐 있는 게 아니라 이건 그냥 심플 크로스거든요. 여기 이렇게 바디로 대들주게 되면은 그땐 주가가 밑으로 쭉 내려오게 됩니다. 근데 여기 지금 한 칸 올라가 있고 여기는 아직 두 칸이 다 못 가 있는 모습을 주기죠. 아직 여기는 5일 평균선 위에 올라갈 때는 5일 평균선 위에 이렇게 양봉으로 올라가 줘야 되는데 아직 얘는 그런 모습을 주지 않고 있습니다. 얘는 그나마 하나는 올라가 있지만 나머지 하나 20선 위에 올라가야 되는데 이게 안 되고 있죠. 그래서 간략하게 지난주의 장의 흐름을 잠깐만 찝어본다면 지난주는 한마디로 혼조였구나. 근데 앞으로도 이 현재 그림을 보면 혼조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시장이 다시 가게 위로 나가는 소위 매수의 올킬 구간, 그냥 수급에 앞서면서 장을 가게 끌고 올라가려면 이렇게 보시면 가장 간단한 것은 5일서보다도 위에 있고 2일서보다도 위에 있죠. 이 방송 아침에 주린이 분들이 많이 보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분들에서 하나 한다면 항상 하나의 표를 만들어 오면 됩니다. 저도 이렇게 프로그램을 만들어 제작하기 전까지는 이렇게 종이에다가 노트에다가 이렇게 시간대별로 써놨습니다. 5와 20 해놨고 5일선 위에 있으면 동그라미, 아래에 있으면 X표 이렇게 해서 거의 30년 동안 이걸 해오면서 누적된 이런 데이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보셨을 때 내가 공격적으로 투자를 할 거냐 아니면 내가 방어적으로 투자할 거냐 할 때는 항상 종합주가지수의 5와 20을 같이 놓고 하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지난주 흐름은 일단 어쨌든 밑으로 내려왔습니다. 자, 근데 이제 지금부터가 매우 중요합니다. 아마 여러분들 중에서는 오늘 제가 다른 때 비해서는 보통 장 시작할 때 이렇게 강의 시작할 땐 처음에 천천히 예열하다가 뒤에 가서 속도를 내는데 오늘 아침부터 좀 이렇게 진행하는 걸 아마 아실 겁니다. 오늘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또 여러분들이 잘못 알고 있는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도 바로 잡아야 되고 우리 앞에 어떤 것이 오는지를 우리가 항상 미리 준비해야 되죠. 사실 우리가 이 장이 이렇게 위에서부터 꺾어지기 전에 공매도가 이미 예고된 공매도가 있었죠. 그때 이거 공매도 별로 영향을 안 줄 거야 라는 얘기가 대세였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께 그거 아닙니다. 미리 조심해서 나쁠 게 뭐가 있느냐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공매도 이건 반드시 영향을 줍니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여전히 지금 장은 공매도 영향이 지나갔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언제든지 올라갔다가 어떤 악재나 이게 나오면 이게 내려갈 때 이렇게 등을 더 떠밀어요. 물론 올라갈 때도 마찬가지예요. 올라갈 때도 숏 커버링 관련돼서 주가 올라갈 때 이거 빨리 내가 공매도를 처분해야지 해서 또 올라갈 때도 가파르게 올라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러면 지금 이 장세에서 앞으로 향후 매우 중요한 것은 무엇이 있느냐라는 겁니다. 바로 그 부분은 이거 한 장으로 먼저 시작하려고 합니다. 자, 가시죠. 지난주에 가장 중요하게 등장했던 단어들이 바로 뭐냐면 테이퍼링 단어였습니다. 여러분들도 좀 놀라셨는지 모르겠는데 이거 연준에서 괜찮다고 그랬는데 아직 테이퍼링을 논의할 단계는 아니라고 분명히 얘기했는데 4월 달에 FOMC 회의록 그거 결과치를 딱 베이지 보고서를 보니까 드디어 테이퍼링에 대한 얘기가 이제 거기에 문구에 들어와 있습니다. 지난 1월과 3월 달에 없었던 테이퍼링 단어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장은 이렇게 위아래로 흔들리는 이런 장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게 이제 우리가 만성적인 내용들 또 이미 우리가 너무 많이 듣던 내용들을 보면 그냥 의뢰 그러려니 그럴 겁니다. 근데 의뢰 그러려니가 그게 아닙니다. 왜? 이 테이퍼링과 연결돼서 앞으로 우리가 체크해야 될 두 번의 고비점이 바로 우리 앞에 다가옵니다. 그럼 이 두 번의 고비점이 다가왔을 때 우리가 어떤 뉴스에 귀를 기울이고 무엇을 체크해야 될지 혹시 내가 또 잘못 엉뚱하게 체크하고 있는 건 아닌지 이걸 염두에 둬야 아까도 얘기했죠. 종목은 망가져도 다른 종목으로 커버가 가능한데 종합을
내려가는 거를 여러분이 만약에 놓쳐버린다 그러면은 이건 계좌 손실이 굉장히 커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는 제가 조금만 여러분들이 공부를 좀 더 하겠다고 싶으면은 저는 여러분께 양매수를 한번 미리 조금 배워보시는 게 어떻게 되냐. 해지할 때 제가 살 땐 여러분한테 가장 편하게 해지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옵션의 양매수 포지션입니다. 아마 그러면 또 공부하란 말이냐? 아마 그럴지도 모르겠는데 뭐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고는 여러분들의 달려져 있습니다. 자, 그럼 제가 지금부터 시작할 텐데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내용들은 말 그대로 30년 동안 실패해서 배우는 성공학, 그걸 여러분과 공유하려고 하는 거니까요. 뭐 여러분들 의견이 다를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반드시 여러분이 바로 잡아야 될 것들은 있기 때문에 한번 참고해서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떠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의 고민점이 다가온다. 우리가 앞으로 코앞에 굉장히 중요한 것이 있는데 무엇을 체크할 것인가, 그 부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긴축의 시간이 다가온다. 자,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긴축의 시간이 다가온다. 드디어 패드가 테이퍼링을 본격적으로 얘기했다. 자, 그러면 도대체 이 테이퍼링은 어떤 거냐? 이미 뭐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혹시나 또 모르는 분들도 계실 수 있기 때문에 여기 보시면 뭐 이 기사 내용을 쭉 뽑아온 겁니다. 뽑아온 건데 여기 보면 패드가 시중에 풀린 돈을 거둬들이는 긴축의 시기가 다가왔다. 여러분들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것은 테이퍼링 자체가 돈을 거둬들이는 건 아닙니다. 다만 시중에 뿌리는 돈들을 이제 조금씩 줄이는 거지 이거 자체가 곧바로 풀린 돈을 거둬들이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이제 시중에 내놓는 돈들을 줄인다는 얘기는 나중에 뒤 이어서는 결국 시중에 돈을 거둬들이는 거 아니냐. 그러면 여기서 하나 찍고 넘어갈게요. 그러면 돈을 어떻게 거둬들일까요? 지금의 연준이 하는 것과 역순이죠. 지금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은 국채를 쉽게 해서 국채를 사들이면서 1200달러씩 사들이면서 돈을 갖다 시중에 풀고 있지만 이게 바뀌면 어떻게 될까요? 오히려 이제는 시중에 국채를 내다 팔면서 시중에 돈을 거둬들이는 소위 테이퍼링이 본격적으로 실시가 되는 그런 그 선상들이 나타나겠죠. 그러면서 결국 나중에는 금리 인상까지도 가는 이런 모습을 줄 가능성이 굉장히 좋습니다. 어쨌든 오늘도 보면 우리 앵커가 이런 얘기를 해서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아침에 딱 멘트를 했는데 지금 뭐라 했냐면 뭐 비트코인을 중심으로 한 역시 뭐 최근에 가장 많이 나오는 이 가상화폐 얘기니까요. 이 내용도 바로 여기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럼 도대체 왜 여기와 연결되어 있는지 우리가 그것을 알아야 되는 거죠. 결국은 글로벌 투자자들이 그것이 무엇이 됐든 간에 그게 주식이 됐든 아니면 뭐 비트코인이 됐든 뭐가 됐든 결국은 유검자산의 그 비중을 줄이는 이런 현상이 다가올 가능성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조금씩은 여러분들이 주가가 올라갈 때는 내가 비상시에 그러니까 주가가 밑으로 내갔을 때 살 수 있는 현금의 비중을 조금씩은 위로 올려놔야 됩니다. 그럼 혹시나 여러분께서 성격 급하신 분들은 그럼 야 장이 끝났단 말이냐 할 때는 그거는 아닙니다. 그건 제가 몇 번 얘기했지만 이 장은 작년 3월달 이후에 기본적인 골격이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2years고요. 미국보다 훨씬 깁니다. 그게 아니라 이게 가긴 가는데 이런 얘기죠. 여러분들 우리가 미국의 시중 금리도 1.5까지는 스트레이트로 고속도로길을 달리지만 1.5서부터 2까지 갈 때는 비포장도로길을 간다 그랬죠. 이 금리 상승이 끝난 건 아니잖아요. 끝난 건 아닌데 왔다 갔다 하면서 결국은 우상향하잖아요. 어차피 경기가 좋아지면 금리 올라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시장의 추세가 끝난 건 아니지만 그동안에 여러분이 맛봤던 그런 속도에 비해서 얘는 위아래 덜컹덜컹거리는 구간이 기니까 내가 전부 다 몰빵으로 갖다 놔버리면 내려갈 때 싸게 살 수 있는 기회가 없기 때문에 말씀드린 것이지 추세가 끝났다는 건 아닙니다. 다만 여러분들을 설득을 시켜야 되잖아요. 좀 더 정확하게 하면 여러분들한테 제가 경험했던 그런 것들을 같이 공유시켜야 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요걸 좀 설명을 시켜드리고요. 자, 항상 얘기지만 이렇게 얘기한 다음에 좀 더 자세하게 제가 앉아서 그래프를 갖고 하는 거는 10시 30분에 유튜브에서 요새 많이들 들어오시는데 그때 좀 더 디테일하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곧바로 뒤에 기사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미국 경제가 계속 빠르게 좋아지면 앞으로 열릴 FOMC의 중 언젠가는 자산 매입의 속도를 중화하는 개인을 하는 것이 적절하다.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물론 이건 모두의 의견은 아닙니다.
다만 우리의 경우도 보면은 여러분들 기억나시죠? 우리도 2019년도에 금리 내릴 때의 모양을 보면은 하반기 금리 낼 때를 보면 소수의 의견이지 뭐 금리는 다수가 결정하는 것이고 금리는 여전히 뭐 내릴 그건 없다 그랬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미국이 금리 내리면서 우리도 그냥 쭉 금리 내렸던 것이 있었죠.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뭔가 모락모락 연기가 피어나면 지난번에 제니 앨런 얘기도 했는데 뭔가 오락모락 연기가 피어나면 우리는 조금씩은 조심을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FOMC 내외에서 다른 의견도 있다는 겁니다. 시중에 돈을 푸는 규모를 줄여나가면서 이게 정확하게 테이퍼링의 얘기죠. 그죠? 뭐 이게 좀 헷갈릴 수 있습니다. 돈을 걷어들이는 건 아닌데 다음 순서가 있으니까 긴축의 시간이 다가간다는 것이지 지금 시중에 돈을 곧바로 빨아들이는 건 아닌데 어쨌든 시중의 돈의 규모를 조금씩 줄어들이는 이런 내용들이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이유는 어떤 거냐? 역시 가장 큰 것은 백신이죠. 지금 여러분께 누차 이렇게 설명드렸지만 미국은 7월 4일 날 독립기념일 날 지금은 어떤 독립기념을 코로나19에 대한 독립기념을 선언할 것이다 라는 말씀을 여러분께 드렸어요. 여러분들 얼마 전에 뉴욕을 보셨죠. 아마 뉴욕 갔다 오신 분은 더욱더 새록새록 기억이 날 겁니다. 원래 코로나19 사태 이전으로 돌아간 것 같은 그런 느낌을 그대로 지금 갖고 있고 뭐 다른 지역에서도 뭐 들어갈 때 노 마스크 상태에서 뭐 경기를 관중한다든지 또 지난주에 보면 엔터주 같은 경우가 굉장히 많이 올라왔는데 이제 공연도 재개되어 있구나. 뭐 극장도 이제는 우리가 자유롭게 갈 수 있겠구나. 뭐 이런 것들이 자꾸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경기는 회복되는 속도가 생각보다 굉장히 빨라지겠죠. 그래서 매달 1,200달러씩 이렇게 국채와 그다음에 MBS를 사들이는 이런 방식에서 이제 조금씩은 줄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얘기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여기서부터 염이 하나를 체크해야 될 것이 지금부터입니다. 자, 그중에 이거 하나입니다. 이거 체크하셔야 됩니다. 지금 물가 상승률이 뭐 일시적으로 패대의 목표치 2%를 벗어났다고 하더라도 일단 참고 지켜보겠다 그러는데 지금 무려 4.2%나 이게 올라갔습니다. 그럼 이게 여러분들 헷갈릴 것 같아요. 처음에 제가 듣더라도 아니 일부는 이게 위험하다고 얘기하고 일부 이거 좀 더 지켜봐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도대체 이게 뭐가 맞느냐는 겁니다. 제가 뒤에 좀 더 자세한 것을 표시해놨습니다. 그때 제가 같이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물가는 좀 더 오를 것으로 예상하지만 일시적이고 그 미국 경제가 상당히 좋아질 때까지는 시간이 더 걸릴 것이다. 이렇게 보는 쪽이 아직까지 많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또 하나 등장합니다. 지금 제가 몇 가지 체크해드리고 좀 한꺼번에 한다고 그랬는데 고용지표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아까 얘기했죠. 그냥 만성적으로 그냥 항상 듣던 얘기니까 뭐 물가 얘기, 고용지표 얘기 그냥 넘어갈 수 있는데 지금부터는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최소한 지금 이제 5월달이면 곧바로 6월달 넘어가잖아요. 그러니까 6월달 이전에 듣던 인플레이션이나 이런 고용 문제나 이거하고 6월달 이후에 듣는 거는 똑같은 단어여도 다르게 다가가야 지금 시장이 변화되는 것에 대해서 알 수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삼동하면서 저도 많은 실수를 합니다. 하지만 제가 절대 실수하지 않겠다, 실수해서는 안 되겠다라고 먹는 게 있죠. 그게 바로 빅픽처입니다. 종합 흐름에만큼은 실수는 안 되겠다. 왜? 그 종합 주가의 흐름을 실패를 해서 너무나 많은 그 쓰라림을 겪어봤기 때문에 제가 국고쇼 나오기 전까지는요. 이런 시간이 없었어요. 요새 거의다가 아마 전문가들 하시면 앞에 시장 하지 않습니까? 전문가들 나오면 전부 다 종목부터 풀기 시작합니다. 왜? 여기 온통 종목만 관심 있으니까요. 여기 유튜브에서도 보면 종목 얘기하는 유튜브들이 인기가 있지 시장 분석하는 유튜버들은 별로 그렇게 인기가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제가 생각할 때 여러분이 돈을 버시려면 시장의 분석이 그러니까 탑다운 방식이 어느 정도 우리한테 필요하다는 겁니다. 물론 애널들이나 기관들이 이런 사람들은 시간의 관점이 없잖아요. 뭐 미수 쓰는 것도 아니고 신용 쓰는 것도 아니니까 탑다운 방식이 아니라 바텀업. 그냥 뭐 시장이 나쁘더라도 이 종목 사면 무조건 먹어. 근데 정말 그렇습니까? 시장이 좋을 때도 못 보는 우리 주제에 시장이 더군다나 나쁘다면 그거 제대로 될까요? 그래서 저는 항상 시장을 항상 봅니다. 자, 이 단어 고용지표라는 이 단어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날짜는 미리 동그라미 쳐놓으시기 바랍니다. 다음 달 15일, 16일 요때와 8월 달 이때는 우리가 아까 얘기했죠. 양 매수를 저희는 수강상하고 들어갈 예정이 있습니다. 6월 15일과 16일 요때 FMC 요기를 중심해서 장은 무지하게 유동실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미리 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당분간은 좀 올라갈 때는 원래 여러분들이 난 한 현금 10% 갖고 있어. 그럼 한 15%.
나는 원래 현금 한 30% 갖고 있었는데, 그래? 그럼 한 35%. 이렇게 조금씩은 예전보다는 조금씩은 올라갈 때마다 조금은 좀 챙겨놔야 됩니다. 거듭 얘기지만 그게 장이 끝났다는 얘기냐? 그게 아니라 장이 요동을 칠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내가 내려갈 때 싸게 사기 위해서는 내가 딴 때보다도 올라갈 땐 좀 챙겨 놓는 이런 전략이 좀 더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 근거는 좀 이따 뒤에서 좀 더 밝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미 여러분들도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왜 아직 연준의 일부는 이 인플레이션이 위험하다고 보고 있지만 아직 왜 일부는 뭐 제롬 파웰을 비롯해서 클라이드 부의장이라든지 왜 일부는 이게 일시적이라고 얘기하느냐? 바로 첫 번째 내용은 잘 아시다시피 이겁니다. 우리가 소위 코어 인플레이션, 근원 물가라고 하죠. 근원 물가는 아까 4.2%는 그냥 소비자 물가고요. 근원 물가, 그러니까 에너지 가격이라든지 아니면 뭐 식료품이라든지 이게 변동성이 큰 걸 뺀 걸 갖다가 근원 물가라고 하는데 한번은 보십시오. 지금 4월 달에 발표가 나온 거잖아요. 그럼 여기 4월 달하고 여기 지금 4월 달이거든요. 이거 뭔지 아시죠? 유가가 한때 WTI 유가가 한때 선물 가격이지만 마이너스 나왔을 때입니다. 그러면 얘가 여기서 이렇게 올라갔는데 이게 물가가 안 올라갈 수가 있을까요? 눈으로 조금 올라간 게 아닌데요. 그죠? 그럼 최소한 얘가 수직으로 올라간 다음에 어디서 약간 멈췄냐면 한 8월 달 이후에 약간 수평으로 오른 구간이 있네요. 그러니까 얘가 이제 앞으로 봤을 때 최소한 7, 8월 정도 지나간 다음에 이제 물가가 어떻게 되냐가 더욱더 중요한 지표지. 이러한 그 기저 효과라고 그러죠. 우리가 기준이 낮기 때문에 나타나는 이 효과, 이거로 인한 거는 이미 우리도 어느 정도 감안해서 봐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이거 말고 하나가 더 있습니다. 하나가 더 뭐냐면 바로 이겁니다. 달러 인덱스죠. 이거 우리가 달러 그래프를 볼 때 여러분들 그 경기 일으키는 분들 많이 계시는데요. 이거 간단히 생각하면 이겁니다. 달러 그래프는요, 환율 그래프는 그냥 달러 그래프예요. 우리도 원 달러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때 이게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우리나라 원화가 어떻게 되냐 그럴 때 무조건 달러부터 갔다 오는 겁니다. 이게 올라갔어. 달러 가치가 올라갔구나. 첫 번째 이렇게. 그러면 상대적으로 우리 원화 가치는 내려갔구나 이렇게. 한번 번역기를 갔다 오시면 아주 편합니다. 그럼 이거 달러가 어떻게 된 건가요? 쭉 빠진 거죠. 무슨 가치가 떨어진 건가요? 달러 가치가 떨어진 거죠. 그러니까 보세요. 이때는 그러니까 1년 전 아까 4월 달 물가 얘기할 때 1년 전에 달러 가치는 무지하게 높았잖아요. 그럼 아까 보세요. 유가가 올라갔다. 이거 물가가 올라간 거잖아요. 그렇죠? 얘는 이중으로 달러 가치가 이만큼 떨어졌어요. 그러면 여기서 4월 달에 당연히 물가의 상승을 보면 달러가 자기 자리에 있었어도 그냥 얘가 더 이상 안 내려오고 이렇게만 있었어도 유가가 올라가서 물가가 올라갔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는데 얘는 이렇게 내려왔으니까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중으로 물가가 위로 가는 게 잡혔겠죠. 그래서 일부에서는 여전히 이건 좀 더 봐야 된다는 얘기를 많이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겁니다. 뭐 이미 여러분들 아는 내용이지만 하나 제가 더 가까워 봤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지금부터 좀 더 중요하게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만약에 패드에서 물가에 대한 것들 때문에 만약에 테이퍼링을 실시한다. 아니면 금리 인상을 한다. 그럴 때 첫 번째 우리가 짚고 넘어갈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나라 중앙은행의 경우에는 물론 중앙은행의 가장 설립된 기본적인 목적은 우리나라를 기준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가장 설립된 기본적인 목적은 물가 안정이 있습니다. 대한민국 한국은행의 설립 목적은 물가 안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전체 다른 나라가 다 똑같지가 않습니다. 무슨 소리냐? 지난 1970년대에 여러분들 73년도와 79년도에 여러분들 유가 폭등이 있었죠. 그리고 우리가 연준을 보통 얘기할 때 인플레이션 파이터다라고 하죠. 그게 누구 쪽 얘기냐면 폴 볼커 쪽 얘기죠. 얼마 전에 돌아가셨죠. 여러분들 왜 영화배우 대통령이었던 레건 대통령 시절에 폴 볼커를 기억하실 겁니다. 무려 그때 기준금리가 어디까지 갔었습니까? 무려 17%까지 위로 갔습니다. 이건 왜 이랬을까요? 이건 완전히 인플레이션 파이터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물가에 대한 문제가 생기면 연준은 다른 거 볼 거 없이 무조건 금리를 올려갖고 물가를 잡는 데 혈안이 됐던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자, 이 그래프를 한번 보시죠. 근데 한 가지 봐야 될 것이 바로 이 그래프입니다. 이게 지난 1970년대 이후에, 그러니까
정확하게 2000년도가 되기 전과 2000년이 되기 전과 된 이후에 연준의 그 타겟팅은 목표가 다릅니다. 아까 했던 대로 1970년대에 소위 석유 가격의 급등을 주면서 비용 인플레이션, 그러니까 이거는 이 모든 비용 인플레이션은 경기를 침체시키고 고용을 악화시키고 모든 것에 악화 주범이기 때문에 전 세계 어느 나라 은행이든 어느 나라 중앙이든 전부 다 인플레이션 파이터였었습니다. 우린 얘기할 것도 없는 거고요. 미국도 그랬었던 거고요. 그런데 연준은 지금은 목표가 다르다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여기가 언제냐면 2000년도죠. 2000년도에 IT 버블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IT 버블이 뭔지는 아시죠? IT 버블은 무슨 버블이냐면 주식이 버블인 거예요. 버블이 빵 터져서 위기가 터졌죠. 물론 9.11 테러도 있었지만 그 다음에 여기는 2000년 IT 버블이었고요. 여기는 언제입니까? 2008년도죠. 이때는 빵 터진 게 왜 터진 겁니까? 서브 프라임 모기지 문제 아닙니까? 이거는 부동산 버블이죠. 그렇죠? 그럼 연준의 목표가 이게 전 세계 경제가 위기 왔을 때 그것이 터진 것이 만약에 인플레이션이 목표가 돼서 얘가 터졌다면은 그게 굉장히 긴급한 사항인데 지금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더군다나 우리나라의 중앙은행과는 다르게 연준의 가장 큰 기본적인 목표는 최근에 많이 얘기 나오죠. 요즘에 그런 얘기 많이 하죠. 지난번에 야 자살전 버블이 낀 것 같다는 얘기를 멘트를 많이 하잖아요. 여러분들 최근에 그 제롬 파일이나 아니면 제닛 옐런이나 야 이거 인플레가 문제된다 이런 얘기 나온 적 있었어요? 오히려 이것을 일시적이다 그런 얘기밖에 안 하잖아요. 근데 한 번씩 얘기 나올 때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아까 우리 최 앵커가 그 비트코인 가상화폐 얘기했을 때도 그게 뭐냐면 일종의 것도 자산 법이라고 보는 겁니다. 이제 세금을 매기겠다는 거잖아요. 그럼 이건 뭐냐면 자산으로 인정한다는 거잖아요. 이게 이것들이 그래서 제가 최근에 무슨 생각이냐면 야 비트코인이 보고 급락한 것이 이들이 이미 이걸 알고 있나라는 겁니다. 결론 지금 우리나라의 중앙은행은 물가 안정이 가장 최우선 목표를 두고 있는 것이 우리나라 중앙은행이지만 최소한 연준만큼은 지금은 인플레이션이 가장 큰 목표이지는 않다는 거예요. 그건 뭐가 가장 큰 목표였느냐? 이미 두 번 전 세계 시장을 작살시켰던 미국을 작살하게 했던 것이 자산 버블이다. 그러니까 이들은 어디에는 굉장히 큰 신경을 쓰냐면 예를 들어서 뭐 가상화폐 가격이라든지 주가 위치라든지 부동산 위치라든지 이런 것들은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쓸 것이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여러분이 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타겟팅이 달라졌다는 겁니다. 어쨌든 이들이 요번에 이걸 실시했을 때 가장 가능성이 높은 것은 언제냐? 두 번의 위기가 어쩌면 고비점이 다가오는 걸 봐야 된다는 건데 근데 그것이 뭐냐면 하나는 FOMC에 있을 때 어떻게 얘기 나오느냐. 이거 굉장히 우리 긴장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게 아니어도 8월 달에 잭슨홀 미팅에서 과거도 보면 항상 어떤 획을 긋는 그 내용들을 잭슨홀 미팅에서 많이 했거든요. 그럼 얘는 다가오는 6월 달과 8월 달에는 뭔가 시장을 휘청거릴 수 있는 이런 것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건 우리가 보면서 대응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지난번에도 공매도가 오기 전에 아무 위험이 없다 그럴 때 그거 조심해서 나쁠 게 뭐가 있느냐라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2월 달과 8월 달에 이들이 어쩌면은 어떤 조치를 낼지도 모른다는 거죠. 근데 최근에 제니 옐런이 한 얘기가 있잖아요. 경기가 올바르게 성장하기 위해서는 조금은 금리가 올라가도 괜찮겠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제니 옐런이 패드 의정도 아닌데 왜 금리 얘기했을까요? 그렇다면 제니 옐런이 얘기한 그 금리는 기준금리가 아니라 연준에서 금리는 정책금리가 아니라 그것은 시중금리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국채. 근데 이 국채는 지금 전 세계에 얼마 정도가 뿌려졌냐면 한 20조 달러가 뿌려져 있는데 이게 얼마든지 그 패드에서 이 국채를 갖다가 사들이면서 돈을 푸는 거하고 거꾸로 자기네가 이 국채 갖다 팔면서 돈을 거둬들이는 이게 가능하다는 겁니다. 왜? 지금 연준이 갖고 있는 미 국채의 규모는 예전엔 좀 작았는데 지금은 전체 국채 발행의 무려 한 25% 정도를 갖고 있습니다. 한 4분의 1 정도를 갖고 있습니다. 얼마든지 얘를 가지고 이 10년 이 시중금리를 왔다 갔다 이렇게 조정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니 옐런이 얘기한 얘기가 바로 이 얘기가 아니겠느냐라는 해석들이 나오고 있는 이유가 이겁니다. 왜? 이건 패드의 기준금리는 패드만이 할 수 있는 거지만 시중금리 아까 했던 채권을 가지고 조정한 것은 재무부랑 연결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 얘기가 아니냐. 근데 묘하죠.
제닛 옐런이 시중금리를 올릴 수도 있다라고 한지 불과 딱 2주 만에 이런 얘기가 나왔다는 거죠. 이게 우연의 일치일까요? 그래서 우리는 한번 이 두 번의 고비점이 어떻게 오느냐. 근데 얘가 시장을 꺾어 돌리는 건 아니고 다만 출렁거렸을 때 내가 배팅을 들어가기 위해서는 올라갈 때마다 조금씩은 내가 일종의 비상금은 좀 더 챙겨두는 게 좋지 않겠느냐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자, 이 내용은 쭉 제가 한번 지나가만 갈 테니까요. 한번 쭉 보시면 되겠고. 왜냐하면 뒤에 더 중요한 그래프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테이퍼 텐트럼, 소위 긴축 발작이 오느냐 이 부분입니다. 자, 이걸 한번 보실까요? 여기 제가 지난번에 이 그래프 보였던 거 기억나시죠? 여기 그죠? 테이퍼링 예고가 나오고 테이퍼링이 마감될 때 그래프를 보여드렸는데 요거보다 좀 앞에 그래프를 잠깐 보여드릴게요. 자, 요 그래프입니다. 테이퍼링을 예고한 다음에 이게 언제였었냐면 2013년도 5월 달에 테이퍼링에 대한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테이퍼링 들어간 게 실제 실시된 게 1월 달에 10월 달에는 완전히 마감됐고요. 실제 실시되니까 어떻게 합니까? 확 빠지죠. 미국 자체도 주가가 빠집니다. 그러면 또 다른 나라 잠깐 볼게요. 우리나라입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보면은 테이퍼링 얘기가 나왔을 때 5월 달에 나왔거든요. 벤 버냉키가. 근데 6월 달 주가가 확 빠졌어요. 근데 이렇게 다시 또 위로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내려갈 때는 찬스가 있는 거죠. 하단에서 찬스가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실시가 딱 됐을 때 이제 1월 달부터 시작했거든요. 확 빠지죠. 결국 뭡니까? 오긴 오는구나. 근데 아까 제가 얘가 왔을 때 내가 밑에서 받아낼 수 있는 그 기회가 여전히 남아있다고 보는 것은 이 큰 그래프입니다. 큰 그래프의 모습 보면 결국 여기였거든요. 결국 이렇게 올라갔거든요. 그래서 이 두 장의 그림으로 마감할까 합니다. 시간도 많이 됐으니까요. 제가 여러분께 이 앞에 얘기했습니다. 진짜 폭락다운 폭락은 어디처럼 온다? 일본처럼 옵니다. 뭐요? 양털깎기요. 이렇게 양털깎기식으로 옵니다. 지금은 그건 아니거든요. 그 다음에 일본의 양털깎기처럼 오는데 어디부터 폭락을 주냐 했을 때 최근 여러분들 누구죠? 시진핑이 보아오 포럼에서 한 얘기가 있죠. 자기는 패권에 더 이상 도전하지 않고 어쩌고저쩌고 나온 거 많이 있어요. 이제 중국도 그걸 감지하고 있는 거죠. 일본의 양털깎기처럼 오는데 그 신호탄은 어디부터 와야 되느냐? 여기부터 와야 된다는 거죠. 어디요? 중국이요. 여러분 그래도 최근에 우리나라 시장이 받쳤을 때 이렇게 그런 말씀 드렸어요. 아직 중국이 밑으로 폭락할 수 있는 주가 위치에 와 있지는 않다라고 했습니다. 얘가 올라와 있죠. 얘를 계속 보셔야 됩니다. 왜? 지금 미국의 타겟팅은 어딜까요? 그렇죠. 물어보나 마나죠. 중국이 가장 큰 타겟팅이거든요. 그러니까 아직은 지금 이 장이 밑으로 급락을 줬을 때는 아직 이 장은 밑에서부터 받아내는 장의 흐름이라는 것은 아직 얘들이 멀쩡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어딘가 이 장이 무너지는 그 신호는 일본처럼 오는데 중국이 먼저 온다. 그거 앞에 내용 있으니까 한번 꼭 보시고요. 다만 이번에 이 테이퍼링 이와 연결된 이 내용은 6월이나 8월이냐 이게 두 중에 어디냐가 문제이지 결국 이 장을 쓸 때 순간 한번 밑으로 내려간 장이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나는 일단 조심은 좀 하고 있자. 다만 이렇게 내갔을 땐 도망가는 게 아니라 여전히 투이얼스의 흐름은 여기 살아있다. 요 좀 더 디테일한 내용은 잠시 후에 10시 반에 한 번 더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